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투자인사이트의 특별 외전 우리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 현황. 네, 오늘 두 번째로 그 시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담을 하기 직전에 아주 큰 국제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일 3국이 공식적으로 표명을 안 했습니다만 약간 군사 연합을 지향하는 그런 모임을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것에 뭐 정확한 목표가 있었죠. 바로 중국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결국 또 남중국해, 또 대만,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시는 것이 향후에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것에서도 국제 지정학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지정학을 이해하고자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을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연합을 하면 1등 미국과 그다음 뭐 일본도 한 3, 4위쯤 되지 않습니까? 예. 해군력과 공군력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고 육군력 열세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합치면 그래도 세계 한 3위나 4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미일이 연합을 하는 군사 수준이라면 세계 최강이네요. 네, 미국 전체가 아니라 미국 태평양 함대나 혹은 이제 태평양에 전개된 미군들만 모아서 보더라도 한국, 미국, 일본 이 3국의 전력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 세 전력이 합쳐져서 유럽에서는 유럽 전체의 나토보다 동등화가 더 클 수 있지만 문제는 상대를 하다 보면 중국의 군사력이 워낙 빠르게 성장 중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확실하게 우세하다, 최고다 이렇게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한미일이 이렇게 연합을 하면 하나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은 북중러도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북한은 절대 공동 군사 활동하고 이런 거 안 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확고한데 북중러는 이미 군사적 협력을 깊게 하고 있고 이미 이제 해외 군사 전문가나 연구자들은 이런 이제 북한과 중국의 연합 작전 혹은 연합 핵전쟁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즉 양면 핵전쟁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하나처럼 한미연합군처럼 연합이 되고 핵무기도 같이 쓰고 표적을 나눠서 쓰면 이게 좀 더 그냥 중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예측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군사적인 패가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네. 그리고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이게 완전히 우리 쪽에 유리한 상황이라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걱정인 부분은 저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잠자고 있는 뭐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처럼 뭐 여기서 사자는 중국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사실은 한발 전쟁 가능성에서부터 떨어져 있던 한국이 전쟁 가능성이 한 발도 가까이 다가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일본 육군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이 실제로 육군 투여가 가장 많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하는 걱정이 조금 있는데요. 예, 그것은 안타깝지만 제가 생각해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일부 이제 책을 내거나 전문가분들은 극단적으로 이제 양안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 지상전은 한국에서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게 다 맞지는 않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육군 그러니까 직접 전투를 하고 피해가 큰 상륙 작전 이런 것들은 이제 한미일 협력이 됐을 때 한국이 좀 많이 더 위험한 임무에 투입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미일 협력을 약화해야 되는가 요것도 사실은 논리상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요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다라는 말을 대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사실은 보다 조금 구체적인 근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적인 이런 협의체
미국이 원하던 거잖아요, 사실은. 아,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가장 간절히 원하던 거고, 그 바이든 대통령은 원하는 패를 그냥 싹 다 쥐게 된 거니까, 그쪽에서는 정말 꽃놀이 패를 주게 된 상황이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 남정국회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 그게 핵심인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없기를 바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냈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미국의 어떤 선거를 위한 하나의 그냥 거쳐지는 단계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끝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너무 전쟁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사실 최근에 남정국회의 긴장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아, 매우 안타깝지만 그게 좀 큰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중국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아무리 시진핑이 독재자라고 해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지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사실 서방 측이 푸틴을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인 결정인가 뭐 국민들을 다 이제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그게 틀려버렸으니까 한 번 틀린 사례가 두 번은 틀리지 말라는 것이 있냐 이런 회의론과 이제 비관론들이 아무래도 좀 미국 쪽 싱크탱크 군사 쪽에 퍼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미국의 플레이가 약간 이중적인 것 같아요. 중국 당국들을 만나면 하나의 중국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대만은 노터치 이런 느낌이 동시에 있거든요. 하나의 중국이지만 대만은 노터치 이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오키나와의 미국 기지뿐만 아니라 그 이시가키보다 예, 맞습니다. 오키나와보다 훨씬 더 대만에 가까운 대만에 25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군사적 배치를 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물론 모든 나라가 이제 다 전략적 유연성이라 해서 이제 옛날에 그 죽고 못 살고 하던 소련과 그 미국의 냉전 시기에도 필요한 것들은 다 교환하고 뭐 옛날 구소련에는 미국이 식량을 수입 안 하면 이제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었듯이 교역도 많았는데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갈등과 대결을 아무래도 신경 쓰고 있다. 중국과 미국 둘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판단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작년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여러 가지 봉쇄 작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항행의 자유를 막는 그러니까 멀쩡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항로를 군함들이 가서 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고 요거 자체가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엄연히 이거 참 군사적으로 좀 압박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확인되는 바로는 미국이 전력을 동남 중국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예. 굉장히 증강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기존의 F-15가 아니라 F-22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현존 최강의 전투기를 예, 맞습니다. 배치를 한 것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또한 괌에는 이제 B2라는 현존 최강의 스텔스 폭격기 요것들을 배치해가지고 유사시 이제 중국과의 전투에 대비하고 있고 특히 약간 재래식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B-52 폭격기 요거는 스텔스기가 아니라서 엄청 멀리서도 레이더에 보이고 대신에 이제 운용비가 싸서 폭탄을 많이 떨굴 수 있는 폭격기인데 요런 것들을 첨단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유사시에 중국과 전투, 특히 해상 전투가 벌어지면 뭐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게임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는 건 또 그러면 사실인 거네요. 이거 우리가 이제 연초인가요? 그 미국에서 이제 워게임 시나리오가 나왔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남정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붙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큰 타격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이 한 2개가 침몰하고 그쪽 함대가 아주 박살나고 대신에 중국은 아주 초토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미사일이 또 어디로 상당히 많이 날아가고 뭐 이런 워게임들이 있던데요. 일단 이제 전쟁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각 군의 군대 특히 미국은 워게임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그 결과가 제각각이지만 미국 군 측면에서는 이걸 선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보도됐다는 것은 미국이 첫 번째로 정말 전쟁을 위협으로 인식해서 사람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네. 조심해야 된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요거 목적 하나랑 두 번째로 현재 이제 예산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국방 예산이 좀 걱정이 되니까 미리 이런 정보를 흘려놓고 나중에 요런 자료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타서 해군력에 더 투자를 해주세요. 미사일에 더 사게 해주세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워게임에 대해서 이 민간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원래 국방 관련 사람들이 의도한 바고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다만 이것들이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개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의사라든가 혹은 미국군에서 어떻게 지금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의 정황 증거로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중국은 괴멸적 타격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큰 손괴가 발생한다. 그래서 서로 아마 전쟁을 안 할 것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잖아요. 예. 실제로 만약에 지금 전력이 어떤 상황이고 두 국가가 맞붙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걷어내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핵심은 결국 공군력과 해군력인데 원래 미국이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수적으로도 중국에 의해서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다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거의 따라왔고 수적으로는 아직 미국이 조금 더 낮지만 이게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중국이 수적으로도 추월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태평양 전쟁 혹은 대만 전쟁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숫자라든가 이지스 구축함의 숫자가 미국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돼가는 상황입니다. 점점 치고 올라온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수적이라는 건 뭐 이렇게 군인들의 숫자가 아니고 전력의 숫자, 정전 기기들의. 예. 핵심은 항공모함 그리고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첨단 구축함, 그 다음에 스텔스 전투기, 그 다음에 미사일들 요런 것들이 있는데 미사일 전력은 앞서 잠깐 말씀 주셨듯이 중국이 오히려 앞서 나가서 미국이 이걸 따라잡고 있는 형편이고 항공모함의 경우 아직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이긴 하나 중국은 미국보다 좀 더 앞마당에 있기 때문에 앞마당 그 스타크래프트의 앞마당 멀티라고 하죠. 지상에서 공군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어서 이게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 입장에서는 우리 단독으로는 이제 중국을 상대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거고 요 맥락하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일본 해군력은 상당히 세고 한국도 해군력이 약하진 않잖아요. 한국은 전 세계 해군력 수치로 보면 최상위 한 20% 안에 든다고 자부할 수 있으나 주변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게 반에서 3등인데 전교에서 5등?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스 구축함을 한국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밖에 없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거의 2배가 많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가까이 많고 요런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이번에 한미일 동맹 비슷한 그 협의체를 만들게 된 것도 단독 플레이로 중국을 대항하기에 좀 버거우니 힘을 합치면 이건 뭐 충분히 승산이 있고 억제력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건가 보죠. 그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히 맞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워게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한 워게임 결과라든가 양상은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이야기하자면 미국군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전쟁 초기에 주로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중국군의 해군력이나 미사일, 스텔스 폭격기들이 초반에 선제 공격을 해서 그거를 선제 공격을 잘 방어를 못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는데 요런 총알바지의 역할을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의 해병대나 육군 군사 지상력과 일본의 그 수상 전투함과 항공모함 이 사람들이 좀 담당을 해야지 나중에 전쟁에서 승기를 미국이 남은 전력으로 반격을 하기 쉽고 초반에 일종의 옛날에 1970년대 서독이라든가 나토 국가들이 최전선에서 병력을 배치하는 것처럼 먼저 유럽군들이 먼저 이제 전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전투를 하고 전쟁 계획을 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만 총알바지를 사실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일본도 여러 관점에서는 전쟁 초기에 미국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오기 전에 미사일들을 두드려 맞는 역할을 사실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일을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은 한미일 그 협의체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일본과 한국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 개시 발발과 함께 그 예를 들자면 일본의 뭐 오키나와라든가
네. 한국에 뭐 평택 생각도 하기 싫은데 예. 예를 들자면 뭐 제주도 해군기지라든가 뭐 이런 데를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고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번 한미 군사협력과 별개로 일본과 한국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평택 미군 기지라든가 아까 말한 오키나와나 아니면 그 미자 공군 기지 등 주일 미군 기지랑 주한 미군 기지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이 나면 한국과 일본이 뭐 내가 전쟁이 나기 싫다 뭐 중립을 한다고 해도 중국은 미사일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분 많이 나쁘네요. 다만 이게 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이제 안보 협력을 오래 지속하고 미국이 각자 나라의 안보에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맹의 반대급부로 볼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기지들이 이미 들여온 시점에서 그렇고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중일 전쟁과 러일 전쟁도 결국 전장이 한반도였던 이유가 그 각각 나라의 군대가 한반도의 진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던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동맹의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번 한미일 군사협의체를 통해서 오히려 전쟁이 멀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왜냐면 억제력이 커졌으니까 아니면 오히려 전쟁이 한 발 더 가까이 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쟁의 한 발 더가 아니라 반발짝 더 가까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군사협력 자체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한미 군사협력과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성명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인터넷에서 흔히 셋이 합쳐 지지율 100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떠들고 있는데 네네. 바이든과 그 다음에 저희 대통령님과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 지지율 합쳐서 100이다. 뭐 이런 약간 놀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나토와 같이 조약으로 맺어지고 정확하게 군사 동맹과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국방부 장관끼리 정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협력을 어떻게 하자, 요런 아주 낮은 단계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력의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네. 이게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중국이 이것을 좀 선의로 해석하면 얘들은 아직 동맹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동맹으로 보이는데 협력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에도 인수합병이나 기업 뭐 사업부 흡수됐는데 서로 각자 따로 놀고 이런 경우가 네. 자주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협력의 수준이 엄청 유기적이지 못하고 이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전쟁이 나면 한미일이 아주 손발이 쫙쫙 맞는 나토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요것은 아직 머남은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반발짝도 위험해졌다. 동맹을 만든 것은 좋으나 중국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든가. 만약에 이제 중국을 정식으로 대항하거나 이럴 거면 정부로 그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해서 진짜 우리가 새로운 냉전에 들어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어느 쪽이는 선택하기 어렵지만 지금 단계의 이야기는 사실은 MOU에 가깝다고 하죠. 기업 간에서. 네. 이번에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타다 인수전에서 MOU 하나 때문에 좀 잘못되고 MOU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봐 하면서 싸우는 것도 있는데 MOU처럼 이게 너무 구속력이 낮고 추상적인 협력과 약속이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는 걸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실제로 그 대만 문제 건드리면 정말 발톱을 그냥 바로 드러내잖아요. 이빨을 바로 드러내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의 중국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절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끌어가면서 바짝 하는데요. 대만이 중요한 건 알겠고 하나의 중국 알겠는데 전쟁을 불사해서 자기네까지 거의 멸망 비슷한 상황을 당할 수 있는 거를 굳이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중국의 생각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요것은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지금 현재도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 전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싸우지 않고 대만과 통일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싸우지 않는다는 게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군사적인과 경제적인 걸로 압박하고 대만을 고립시켜서 대만이 스스로 중국한테 항복을 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하거나 군사적 공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해서 이제 할 때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협박을 할 거야, 압박을 줄 거야, 막 해상 공세를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싸우지 말 않고 이긴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든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군함을 보내가지고 좀 위협을 하는 것도 있고 100여 대에 가까운 그 미사일 공격 편대군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하는데 폭격기와 전투기와 조합된 것들을 마치 대만을 폭격할 것처럼 갔다가 돌아오고 이 과정에서 중국 비행기들을 요격하기 위한 대만 요격기들을 계속 왔다 갔다 출격시켜가지고 소모를 시키고 조종사들을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미사일 시험 훈련을 한다면서 대만 본토의 동서남북에다가 동시에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을 쏘는 동안은 배가 못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대만을 향한 모든 배의 움직임을 차단하거나 이런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당근과 채찍을 섞어가지고 전쟁 없이 대만이 스스로 무릎을 꿇기를 바란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을 주변에 터뜨리나요? 아무도 없는 공해상에 미사일을 떨구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이죠. 네. 근데 그 공해상에 이제 미사일을 떨구니까 그쪽은 항행 금지 구역이 돼서 대만으로 수입 수출을 하는 배들이 못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대만은 이거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만군은 열심히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이런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으나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외교 관계가 굉장히 빈약하고 미국도 항상 애매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가령 이번에 수입이 확정된 M1A2 에이브람스 탱크라는 전차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대만이 미국에 팔아달라 했는데 안 팔아주고 했다가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팔게 된다거나 혹은 한국에는 F-16 전투기를 팔았는데 이거를 대만이 아직 이거 가지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면 이제 F-16 만드는 기술자들을 대만에 보내가지고 대만 국산 전투기를 만들게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우회적으로 전력 증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만은 노력은 하지만 단독으로는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고 미국이 지원이 들어오고 미국의 지원군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기본적인 군사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2주를 버티는 것을만 해도 그래도 선방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버틴다는 거는 육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총통과 지휘부가 살아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항을 계속하는 2주 동안 저항을 계속할 수 있으면 지휘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계속 혼돈 속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무서운 얘기만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제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대만 그 중국 견제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관심을 주지만 아직도 정식으로 수교가 되지 않은 거고 대만 우호협회 뭐 요런 개념으로 해서 좀 우회적인 외교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무기 수출이나 이런 수출 허가를 대만을 향해서 좀 안 내주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대만의 전력 증강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고 한국처럼 그나마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봉쇄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지원도 안 해주면서 정말 애매하네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 대만을 위해서 우리 작전을 시작할 거야 한다고 할 때 미국이 개입한다는 보장은 또 전혀 없는 거네요. 물론 법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한미 방위 조약 같은 조약은 없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대만을 구해주겠다는 이제 구두 약속이나 독트린 같은 건 발표는 했으나 상황과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그 개입은 항상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대만 사람들 스스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정말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딱 하루 만에 말씀하신 대로 총독의 지휘 체계를 뺏게 되면 손쓸 틈도 없이 그냥 하나의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가 천만 다행히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러시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서 3일 만에 막 전쟁을 끝낼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질 못했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지휘부가 살아남아서 끝까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네. 대만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런 전투 전략이라든가 방어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 부분은 대만이 크기는 작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그다음에 섬나라인데다 대부분이 산악 국가이긴 하지만 대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도시인 타이페이와 가오슝 둘 다 상륙 작전을 벌이기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그 중국군이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군사력을 건설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상륙 작전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다. 대만군이 아무리 무기가 없어도 왜냐하면 역사상 이 정도로 상륙 작전이 어려운 지역이 없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보통 어려운 데서 도박을 해서 성공했다 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그 기가 막힌 천의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페이나 이런 대만의 군사적 요충지들이. 아,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중국도 함부로 그냥 기습으로 작전을 펼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남중국해에서의 그 유사시의 상황들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는지. 뭐 CIA 국장 윌리엄 반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26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뭐 이렇게 확언을 한 분들 계시고 있는데 이게 주류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쟁을 결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싱크탱크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전문가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이게 만에 하나라는 건 없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발생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예.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빠졌다고 인정할 누구나 하게 됐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고 이게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나 이런 싱크탱크 분들은 약간 자신감을 잃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하고는 규모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이 바다를 건너서 진행되고 해전이 중심이 된다는 전쟁이기 때문에 인원은 좀 더 작을지 몰라도 이제 군대의 돈 규모로 치면 훨씬 더 큰 전쟁이 될 것이라 네.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이지스함, 항공모함, 수많은 그 잠수함들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면서 양쪽에서 남중국해에서 발발이 될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도 그렇고 아까 이시가키 섬도 그렇고 또 그 밑에 있는 유나구리 뭐 이런 것들 섬들을 보면 항공모함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을 포위망이라고도 중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네. 중국의 이제 해군 전략이 돌연선 그러니까 아일랜드 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그 섬들을 선으로 이어가지고 그 선을 뚫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중국에서는요. 네, 네. 중국의 1차 목표입니다. 왜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핵심적으로는 서태평양을 전체를 장악해가지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자신의 군사력을 투사하지 못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요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이 목표로 했던 거랑 개념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에서부터 대만 사이 이렇게 보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점차 다 군사 기지화되고 있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따져보면 대만까지 이렇게 보면 중국을 완전히 이렇게 해상에서 쫙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지정학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비는 하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압박하는 요인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한계를 중국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벌이는 것 중에 하나는 파키스탄과 협력해서 이런 포위망을 우회할 수 있는 우회로를 인도양에 뚫어놓고 과다르항이라고 파키스탄 최대의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군을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 쪽에 또 루트를 뚫어가지고 이제 이런 포위망을 벗어나는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요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쿼드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고 인도가 참여하는 한편으로는 러시아랑 협력을 할 법도 한데 의외로 러시아랑은 그렇게까지 협력은 하고 있지 않고 약간 그냥 우호 관계를 다지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대1로 전략이나 뭐 이런 중국의 이제 해외 진출 전략도 이런 군사적인 고려가 상당히 들어간 것이 많은 게 생각보다 그 파키스탄과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항구 도시 이런 쪽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쪽이라든가 이게 다 이 대만과 오키나와 이쪽으로 이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포위망을 우회해서 바다로 진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뭐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슷한 그 어떤 전력의 국가가 생기면 전쟁을 통해서 해결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별로 들을 가치가 없고 그럴 일이 없었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만 중국의 전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을 더 경계하게 하고 또 미국의 경계가 중국으로 하여금 또 다른 경계를 하게 하는 어떤 서로 간의 경계의 악순환의 고리로 지금 그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물론 현재까지는 이제 중국과 미국 둘 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 여론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부채질하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걱정되는 거는 이제 꼬리가 머리를 조종하는 그런 상황이 역사학에서 흔하게 나왔었고 예. 저는 지금의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협정을 하거나 최근에 이제 검사 품목을 해제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미국 차에 실게 하든가 요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산적인 목적, 이게 내가 진짜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 갈등으로 내 자국의 이익을 지키겠다. 요런 흐름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언제 이게 목적으로 변하는지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것다. 이런 건지로 변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2차, 2차 세계대전도 결국 각각의 국가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조성한 것이지 갈등을 폭발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면전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 해주고 싶으신 얘기와 그 이면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독도 문제가 혹시 요거랑 연관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이 현 정부에 반대하신 분들도 이런 거에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해서 찾아봤는데 돌이켜 보면 미국은 사실 자신들의 동맹국인데 서로 싸우는 A랑 B 국가가 서로 싸우지만 둘 다 미국 동맹국이고 얘들을 통제하고 이런 플레이에 익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터키와 그리스가 있는데 터키와 그리스는 지금도 영토 분쟁 중이고 한국보다 오히려 더 심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나토 동맹국으로서 소련을 방어하는 임무에 50년 넘게 있었고 지금도 대러시아 작전에서는 공동 보조를 맞추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냉철하게 말하면 한미일 협력이 강화된다 해가지고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거나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인정할 일은 없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지금같이 계속 싸우는 것이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해도 계속될 것이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이런다 한미일 협정을 한다 해가지고 독도가 일본 땅에 떼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미국이 한국 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하면서도 계속 한편으로는 연합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속내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최대 승자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어떤 거를 반대급부로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용을 대는 입장인데 반대급부로 받아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 이제 지원과 협력을 더 명확하게 약속을 하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군사적 충돌이나 위기 있을 때 나서겠다는 약속을 한 전제 조건이 너네들끼리 일단 안 싸우고 협정을 해야지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백업을 잘해줄 수 있어. 이런 안보 공약이기 때문에
결국 한미 삼각 공동 훈련이나 합동 훈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에 좀 더 확실하게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도를 좀 더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이득일 것 같고요, 이익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한 대로 그렇다 해서 미국이 일본과 그 예전에 초계기 사태라든가 이런 갈등 사태에서는 미국이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갈등을 중재해주고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는 일본이 우리로부터 군사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그 협의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군사 정보를 받게 되면 일본이 이제 한국의 정보들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한국의 향후의 유사시에 좀 불리하게 작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있는데요. 과거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지소미아라는 게 미국, 일본과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정보 보호 협정을 하고 거기에서 넘기는 정보가 그 유사시에 한국에 해가 될 것인지 걸르는 필터링하는 절차가 있긴 있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에 이제 일본 정부나 이런 일본인 그 정보기관이라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북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이런 게 좀 한국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이런 정보 유출 사건이 좀 잘 안 되도록 일본 정부한테 단도리를 시켜라. 그러니까 유출이 안 되게 좀 우리가 이 정도로 협력을 하는데 유출이 안 되게 너네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정보가 일본을 통해서 딴 데로 넘어간다고요? 네, 넘어갈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을 하고 관계가 좀 더 깊어졌으니까 그런 걸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생긴 셈이죠. 네. 오늘은 한미일 군사 협의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전력이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중국의 전력이 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중국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시나리오가 작동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층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했던 얘기는 아무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헛소리였고 아무 내용도 없는 거고 의미도 없는 거고 실제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여나 남중국해의 유사시의 어떤 군사적 충돌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거는 오히려 이 한미일 그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억제력이 오히려 많아져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지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이번 한미일 그 군사협의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민석 기자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